옛날 옛적에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철학자 박사라고 알려진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철학적 주제를 연구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젊은 마을 사람들이 그의 집에 모여들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 우리에게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 선험적 인식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철학자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옛날 평행 우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로 서로 연결된 두 세계가 있었단다. 경험의 세계와 선험의 세계이지. 사람들은 첫 번째 세계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지만 그들이 이해하는 모든 것은 두 번째 세계의 영향 아래 있지. 그런데 이 두 세계를 이어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은 경험 없이도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선험적 인식의 끈과 같단다. 젊은이들 중 한 명이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실을 느낄 수 있나요? 실체가 없다면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박사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 번은 선험의 세계에서 시간, 과학 공간이라는 두 형제가 경험의 세계에 내려왔다. 그들은 보이지 않았고 누구도 그들을 만질 수 없었지. 그렇지만 이 두 형제는 모든 생명체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 의식의 기반을 만들었단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느끼고 공간 안에서 움직일 수 있었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형제들은 사람들에게 인식의 출발점을 제공했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시간 속에서의 경험과 공간 속에서의 움직임을 통해 이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것은 선험적 인식 덕분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단다.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인과 관계, 양, 질 같은 다른 개념들도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지. 마치 나침반처럼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단다. 이 모든 것들이 경험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깃들여 있어 경험을 더욱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란다. 철학자 박사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뜨이게 했습니다. 더 이상 경험이 없는 것은 공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실, 즉 선험적 인식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종종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을 생각하며 그들의 경험 너머에 존재하는 깊이를 탐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험적 인식 덕분에 그들의 삶의 질이 더욱 풍요로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그리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아주 특별한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알레테이아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달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의 희귀한 능력을 알았기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나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 때 종종 알레테이아를 찾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청년 니콜라우스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알레테이아를 찾아갔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니콜라우스는 나무 아래에 앉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 순간 알레테이아의 잎사귀들이 부슬부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나무는 바람이 없어도 스스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잎이 떨어지며 니콜라우스의 손바닥에 안착했습니다. 잎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마디 구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연을 따라 목적을 찾아라. 니콜라우스는 이 메시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처럼 그는 자연이 각자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씨앗은 나무가 되고 새는 하늘을 날며 인생의 각 순간은 그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니콜라우스는 곧바로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망과 열망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조각가가 되고 싶다는 오래된 꿈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일지도 모른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향하는 곳을 따라 최선을 다해 조각을 배우고 작품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니콜라우스는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가가 되었고 그의 작품들은 인근의 크고 작은 도시들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종종 알레테이아를 찾아가 자신의 새로운 생각이나 삶의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각기 다른 메시지들을 통해 그는 더 깊은 통찰력을 얻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러한 니콜라우스의 이야기로부터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목적을 찾기 위해 스스로의 자연스러운 열망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음악을, 누군가는 농사를, 또 누군가는 글쓰기를 자신의 길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마을 전체가 활기차고 조화로운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최고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덕분에 마을은 끊임없는 발전과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결국 니콜라우스의 썰은 다른 지역까지 전해졌고 알레테이아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그리스 전역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자신의 인생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라고 믿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의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마을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 내려오며 많은 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을 용기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 긴 날 어느 작은 마을에 공리주의 철학을 열심히 실천하던 철학자 제임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마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고 그의 목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갑작스럽게 큰 난제가 생겼습니다. 마을의 중심에 있는 커다란 호수에서 물고기들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호수는 마을의 매우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기 때문에 물고기가 줄어드는 것은 모두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임스를 찾아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임스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호수 주변 환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물고기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시기와 어떤 환경 변화가 있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러던 중 호수 근처에 새로 생긴 작은 가공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가공 공장은 마을 일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 호수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리주의에 따라 제임스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했습니다. 그는 일단 마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가공 공장의 폐수가 호수의 물고기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공장을 즉시 폐쇄하는 것이 물고기를 다시 호수로 돌아오게 하고 전체 마을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을 폐쇄하면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로 인해 생계의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공장을 옹호하며 공장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는 조금 더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최대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몇 날 며칠을 밤새 고민하던 제임스는 드디어 한 가지 해결책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공장주와 몇몇 주민들을 설득하여 공장에 친환경적인 정화 장치를 설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 보호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새로운 일자리는 호수 생태계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성숙한 고급 쾌락에 해당하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속 가능한 삶을 마을 전체에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마을 회의에서 심도 있는 토론 끝에 통과되었습니다. 제임스의 해결책 덕분에 공장은 친환경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고 물고기들은 서서히 호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환경보호 일자리는 예전보다 더 많은 주민에게 지속 가능한 직업을 제공하여 마을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임스의 통찰력과 공리주의 철학 덕분에 마을은 전반적인 복지를 증진하며 모두의 행복을 증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례는 공리주의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그것이 단순히 쾌락의 양을 넘어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강력한 윤리적 도구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의 지혜로운 선택은 마을 공동체에게 큰 가르침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 긴 날 옛적 아테네라는 고대 그리스 도시에는 페리클레스라는 이름이 유명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그의 삶을 예술적 완벽함을 추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는 도자기든 그림이든 모든 창작물에 완전한 아름다움을 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도 그는 항상 자신의 작품에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페리클레스는 깊은 고뇌에 빠져 도시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아카데미아의 정원에서 철학자 플라톤을 만났습니다. 플라톤은 페리클레스에게 다가와 이유를 물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자신의 예술적 갈증과 완벽함에 대한 끝없는 추구를 털어놓았습니다. 플라톤은 페리클레스에게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다. 친구여, 너는 물질 세계에서 이데아를 찾고 있는 것이구나. 페리클레스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데아? 그게 뭡니까? 플라톤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계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데아라는 이상적인 형태가 있단다. 모든 사물의 본질은 그 이데아에서 비롯된 것이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들은 그저 이데아의 불완전한 그림자일 뿐이다. 페리클레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아름다운 항아리도 그저 항아리 이데아의 그림자라는 말인가요? 그렇다네. 플라톤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든 그 항아리를 통해 우리는 이데아의 일부분을 엿볼 수 있지. 내 예술을 통해 사람들은 완전한 형태를 상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네. 페리클레스는 깊은 통찰을 얻은 듯 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부풀어 오른 가슴을 안고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찬 채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그는 작품을 만들 때마다 이데아, 즉 본질적이고 이상적인 형태를 염두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완벽함은 실제하지 않지만 그 목표가 그의 예술을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로 페리클레스는 작품을 만들 때 그저 눈으로 보이는 형태를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완벽함을 엿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술은 전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통해 매번 새로운 영감을 얻고 플라톤의 이데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던지는 교훈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이데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상적인 형상을 탐구하고자 할 때 그 목표 자체가 우리가 더욱 발전하고 창의적이 되도록 돕는 지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언젠가 삶에서 이데아를 만나기를 기대하며 자신의 분야에서 그 완전함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